생태경제학 맛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많은 건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또 전 세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성장과 분배와 환경 간의 이제 조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경제학도 그렇고 모든 일반 사회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측정하지 못하면은 관리할 수 없다. 즉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일단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려면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온도 재고 몸무게 재고 피검사도 해보고 해서 그에 나온 수치를 보고 이 환자가 뭐 그래도 거의 정상에 가깝네. 또는 정상에서 약간 위험 지역이네. 또는 안 그러면 이 양반 이 수치는 굉장히 위험하네. 건강상 적신호가 왔네. 이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하려면은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그 경제학은 생태경제학 이전이죠. 이 이전의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그 화폐로 따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컨대 그 얘기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은 환경 오염 피해액이 얼마 되는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원 고갈이 심하다 그러면 나 자원 고갈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화폐로 따져서 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이제 화폐 시장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환경 파괴가 생기면서 그때 우리가 백이라는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을 갖다가 예컨대 굉장히 파괴를 시켰다. 그러면 야 우리가 백 생산했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백 생산한 것 가운데서 환경 피해가 생긴 거는 뭐 10원이야 또 10이야 또 20이야 하면은 이렇게 백 생산한 데서 10이나 20을 빼면은 이거 우리가 실제로 생산한 거는 80이야 90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가깝게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좋긴 한데 근데 이게 하나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환경 자체가 얼마만큼 나빠져 있는지를 갖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가. 그건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경제성 GDP에 적용을 해서 녹색 GDP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GDP라는 게 1년 동안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 생산물 가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만큼 생산했다. 이건 이제 1인당 나누면 1인당 GDP가 되는 거, 1인당 국민 소득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많이 파괴했으니, 예를 들자면은, 그 환경 파괴하는 거는 코스트 아니냐. 근데 그동안 반영을 안 했으니, 이걸 반영하자 해서 그걸 이제 빼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00을 생산했는데, 환경은 20을 이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환경 파괴를 20을 빼가지고 80만 우리가 생산한 거야.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녹색 GDP라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환경이 나빠졌다고 했을 때 환경에 대해서 가격표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추정을 해야 돼요. 환경이 나빠진 것을 얼마나 추정할 거냐. 근데 이게 사람마다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만큼 비용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0만큼 피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 논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GDP는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국가마다 어떤 사람은 녹색 GDP 할 때 환경평가를 비용을 크게 반영하고 어떤 나라는 적게 반영하고 이러면 국가 간의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도와 상당히 이전에 아주 전통적인 관점에서 환경 비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은 맞는데 여전히 그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한때 녹색 지리파 유행하다가 요즘 좀 조금 뜸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태학에서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HAMPP라는 것하고 이게 아마 생태학이나 생태경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대중적인 개념일 텐데 물론 생태경제학이 아직 대중적인 게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대중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에콜로지컬 풋프린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태 발자국. 이게 바로 이제 생태학 그리고 생태경제학에서 일부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화폐 평가를 다 빼고 물리적 지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게 이제 뭐와 관계되냐면 지구 생태계가 지금 엄마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어 라는 식을 판별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총량 규모를 갖다가 측정할 때 요거 뒤에 가서 그 예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물리적 스톡이랑 자체가 이제 부연 설명을 더 하면은 그런 게 전체 엄마의 자연 생태계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예컨대 체온을 재면 몇 도, 뭐 혈압 재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물리적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전체 총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데 환자가 왔는데 고열이 39도, 8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고온이 온도가 올라갔냐를 갖다 진단해서 어느 쪽이라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 생태 물리적 수속 접근은 그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냥 38도야, 39도야 이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제 활동이 어느 거와 연결된가를 갖다가 그 매개고리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학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면서 이제 스톡 중심으로 이제 가는 화폐를 빼고 접근하는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생태경제에서는 최근에서 경제 활동하고 이 자연 흐름 간의 관계를 갖다 보다 연관관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지금도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이제 생태경제학의 미완의 학문 체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주로 흔히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총량 지표. 그러니까 진단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환자의 지금 체온과 혈압이 얼마야 라는 것에 대한 지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 드렸던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이 화폐 가치만 갖고 하면은 자연 생태계 보존이 잘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보시면 알아요. 숲이 풍부할 때 100헥타르는 이게 100헥타르 선수하면 헥타르당 10,000원 하면 100만 원 정치의 가치다 이런데 숲이 50% 줄어드는데 헥타르당 그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만이다 하면 15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숲은 100에서 150타로 줄였는데 오히려 가치는 더 올라간 이런 식의 어떤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 상하와 코끼리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가격이 올린다고 해서 코끼리가 멸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화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다 단적으로 아주 쉽게 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녹색 GDP가 왜 중간에 가다가 스톱했냐 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황에서 용도만 설명하고요. 생태 물리적 지표에서 딱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HAMPP라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생태학 모형할 때 생태계가 받는 그 지구로 떨어지는 그 태양 에너지 가운데서 한 170만 킬로와트가 지표에 도달하고 그 중에 이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그 광합성에 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조차도. 그죠? 왜? 인간이나 동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합성은 식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경제학에서는 생산자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생태학에서는 식물이 생산자입니다. 그 다음엔 다 소비자예요.
왜? 그거 갖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먹이 사슬이 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이 HAMPP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합성 가운데서 인간이 사용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수치를 잠깐 뒤에 넘어가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HAMPP를 계산한 그걸 갖다가 이제 쭉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쭉 표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 이제 그할수록 인구 밀접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HAMPP를 계산하면은 학자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 광합성량 추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에서 없어진 부분들까지 어떤 잠재량을 계산해야 돼요. 해서 그 중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을 계산한 건데 학자마다 이렇게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수치를 보면요. 대략 뭐 20에서 30입니다. 20에서 30%.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모든 광합성 총량 가운데서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거의 20에서 30%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이제 동식물들이 이용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되네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한 종이 30%를 다 그걸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물에게 돌아가는 양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연 생태계 속에서 아까 규모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냐를 갖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에콜로지컬 풋프린트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6가지 주요 대표적인 걸 뽑아요. 대표적인 뭐냐면 연료, 그죠? 주거지니까 토지 필요할 거고요. 다음에 농업 이제 식량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식량, 뭐 토지, 뭐 등등 이런 건 6가지 주요 자원을 뽑아가지고 그 6가지 주요 자원을 1인당 사용하는 양을 갖다가 토지로 갖고 그걸 계산한다면은 몇 헥타르 정도의 토지가 있어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1인당 자원을 사용하는 그 양을 토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 몇 헥타르의 토지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당연히 뭡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1인당 자원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화석연료도 많이 쓸 거고요. 집도 좀 더 넓게 살 거고요. 그죠? 식량도 뭐 좋은 고급 음식을 먹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등등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생태적 발자국 크기는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에콜로지컬 풋프린트. 이는 많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고요.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별 생태적 발자국 보시면 나와 있죠. 지난 책 읽을수록 뭡니까? 생태 발자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생태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이는 엄마 배 위에 올라가서 놀더라도 안 아프지만 어디에 가서 놀면 어때요? 아프죠? 그 발자국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이 크게 되면은 지구 생태가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국들의 경우에는 진한 색깔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 발자국이 크다, 많은 능력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아까는 국가별이고 이는 1인당이죠. 1인당도 역시 뭐죠? 고소득일수록 진한 색깔로 나타나죠. 그걸 나타내는 표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 지구 전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 전체 평균의 1인당이 필요한 토지를 갖고 지구의 토지 면적을 나눈 거예요. 나누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동안 올해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8월 2일이에요. 2024년 8월 2일까지 딱 사람들이 사용한 게 지구가 사용하는 그 면적에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버숏 때는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갖고 있는 연간 토지가 생산하는 양 가운데서 벌써 23년 8월 2일에 그냥 다 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지구 생태의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태 발자국 갖고
만일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제일 위에 상단에 USA라고 되어 있죠. USA. 미국의 국민과 같이 1인당 자원 사용량을 사용하려면은 지구가 몇 개 필요하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5.1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나 이쪽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게 이쪽의 사람들이 거기에 탄소 발자국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좀 생태 발자국이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토대로 한 지표나 그 에콜로지컬 풋프린트 이런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세계 생태계 가운데서 안에 들어있는 경제 활동이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하나의 지표로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표 개발이 계속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태 이제 경제 활동과 관계되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경제가 어떤 제품이 지구 생태계에 더 영향을 주느냐는 고려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지만 그러면 전체 지구의 부담을 자원 흐름의 어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요 제품에 특별하게 좀 강조해야 되겠네. 요 정책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 얼마 정도의 CO2가 줄어들겠네. 이런 연관계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에 관한 어떤 그 정지 하려면은 그에 관한 통계 자료나 분석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계속 또 개발하고 있고 좀 더 개발 중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지표를 갖다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계적 개발, 통계 구축 이런 것은 계속 좀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에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측정해야지만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총량 규모를 보는 그죠? 전체 한잔의 전체 지구 생태계의 어떤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그 지표로서 광합성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생태계 이제 생태 발자국에 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